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부끄러운 제목이더라고요. 스타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맡게 된, 특강을 맡게 된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과목 선생님인 줄은 아세요? 무슨 과목처럼 생겼어요?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능 시험이나 모든 과목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바로 국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스타 특강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 대한 어휘를 한번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보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과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스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좀 스타라는 말 자체는 되게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스타, 별은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탄생과 죽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은 그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뭔가 빛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한테 누군가의 스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후생가외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후생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후자가 뒤후자거든요. 그걸 바꿔볼게요. 반대말. 그럼 뭐예요? 선자겠죠? 그러면 바로 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은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후생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가히 왜 할만하다 하는데 외자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아니면 대자연에 대한 경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후생가외라는 건 뭐냐면 뒤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즉 내가 전부가 아니고요.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다는 건 내가 계속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병화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의 의자라는 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의자를 비워두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 사람이 나한테 의자를 물려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뒤에 오는 훌륭한 애들한테 의자를 넘겨줄 거야. 이런 시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분명 스타라는 이름에 부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줘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선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선생님이에요. 활짝 웃고 있죠. 선생님은 이제 재미있는 어휘 콘서트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의 과거로 잠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선생님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4살 때까지 말을 진짜 못했어요. 4살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딱 2마디였다고 합니다. 엄마, 그 다음 뭐였을까요? 아빠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서운해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라는 말을 하는데요. 할머니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해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웠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 이랬다는 거야. 할머니 오면 해! 막 이러면서 달려갔대요. 정말 4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집안 식구들이 다 걱정을 했대.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5살이 됐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방판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방판 아세요? 방문 판매를 이제 방판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책을 방문 판매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방문 판매를 하는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이 책 사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책에 대한 관심은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5살 때 글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요. 6살 때 학교를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6살에 학교를 들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 가기 직전에 기다리면서 집 앞에 학교가 바로 있어서 걸어 놀러 간 거야. 근데 누나들이 항상 선생님 내거든요. 누나가 있는데 아침마다 맨날 어딘가로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 봤더니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매번 놀러를 갔었는데 그날도 이제 학교를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애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학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입학식 장면을 내가 본 거야. 근데 선생님 눈에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누가 띄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보다 키가 작은 남자아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나보다 키가 작은 애가 학교를 가는데 난 왜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떼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졸라대면서 나 학교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난 키 작은 애도 가는데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러면서 등원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등원이니까 이제 유치원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속 교장선생님한테 부탁해. 그때는 좀 시골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랬는데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정말 다른 아이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난 6살이다. 다른 애들은 8살. 나는 모르는 게 당연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진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손 들고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무덤은 왜 동그래요? 막 이런 거 있죠.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시에 했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 어린 새끼는 강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끼라는 말도 상당히 재밌는 어휘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새끼라는 말은요,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말에 앞에 오면 정말 귀여운 말이 돼요. 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작아요. 그럼 우리 뭐래요? 와, 새끼 고양이다. 너무 귀엽죠? 근데 그걸 뒤로 넣어볼까요?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이게 진짜 언어의 묘미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얘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가 달라요. 새끼 소, 그 다음에 상상하십시오. 그렇죠? 새끼 개, 그 다음에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선생님 어렸을 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어린 새끼를 지칭하는 분명히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올지 알겠죠? 자, 소가 있습니다. 소의 어린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예요. 자, 그럼 말의 어린 새끼는 망아지죠. 그럼 위에는 뭐죠, 여러분? 돼지의 어린 새끼가 뭐냐라고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 해주셨어요. 당시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안고서 그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갔네요. 자, 중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사람 만나보지 않았어요? 볼래요? 이런 작가. 미상이라는 작가를 아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요. 이랬던 거예요. 중학교 때를 갔는데요. 작자 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해줘? 그래갖고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전 진짜 미상이라는 작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가길래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죠? 이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허허허 어이없어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야, 미상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단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한자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을 하나 봤었어요.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처음 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설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선생님 때만 해도요. 지금 EBS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B형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막 드라마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때 완장의 캐릭터를 맡았냐면요. 그 조영기라는 배우 아십니까? 그 배우가 막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소설들을 드라마화한 그런 작품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성우들이요. 이렇게 시를 읊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그러면 이제 김소월의 산유화 막 이러면서 이제 읽는 그런 낭송이 있는데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마와 숙녀예요. 선생님이 한번 느끼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여러분 시공부를 다 해봐서 아마 시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거 막 밑줄 그을 거예요. 그쵸? 별이 떨어져. 하강이미지. 막 이러면서 뭔가 상실감, 소멸, 막 이런 게 나타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이 시가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특히나 어디에 주목을 했었냐면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선생님은 이걸 떠올렸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여러분도 사실 모르죠. 버지니아 울프가 누군지.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대박이다.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울프 늑대인데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늑대? 와, 정말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이분이었던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작가가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와, 버지니아 늑대, 막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생각했네요. 근데 알고 보니 버지니아 울프라는 영국 소설가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 소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작품이 뭐가 있어요? 날개, 그다음 유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처음 개척한 분이고요. 완성한 여자분이세요. 영국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선택으로 강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나만 착각한 상태로 알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요. 그쵸? 근데 그걸 알아가느냐, 알아가지 않느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뭘 보면 안다? 어휘래요, 어휘. 어휘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 시험을 봤을 때도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실제로 어휘 문제예요. 어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과학을 하거나 사탐을 하거나, 그쵸? 과탐, 사탐 공부를 할 때도요,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뭐죠?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요. 역대 수능 기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전향력,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향자는 방향 향자예요. 당연히 뭐겠어요? 지구가 구르면서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전향력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관수관급제, 국사에서 이런 거 나오죠? 그럼 관수는 관이 걷어요. 그리고 관급이니까 관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정말 누워서 떡을 먹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잘 알려면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그 대상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에 첫사랑은 가슴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황순원의 소나기만 첫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첫사랑을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르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고 친구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막 알고 싶죠.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스토커가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우리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순간 그게 여러분한테 다가와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어찌 여러분한테 오겠습니까?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서 공부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알았으면 이게 뭐지? 또 알아가고, 이러다 보면 공부는 다 이렇게 순환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지라 자, 볼게요. 자, 어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초등학교 때요. 관심 가졌던 게 돼지였다고 했잖아요. 돼지. 자, 돼지가 어떻게 해서 왜 어린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 없는지를 한번 볼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랍니다. 얘네들이요. 자,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새끼를 지칭하는 말도 있는데 돼지만 없어요. 언어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rice라는 말을 지칭하는 어휘가 상당히 많죠. 걔를 심자마자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게 좀 커요. 그럼 뭐가 돼요? 벼가 돼요. 걔를 도정을 해요. 그럼 뭐가 되죠? 쌀이 됩니다. 어휘가 뭔가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어차피 곰은요,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 없어도 될 거예요. 그쵸? 곰은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아니겠어요? 그러면 막 곰, 새끼 곰.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인간과 정말 가까운 동물들이거든요. 그렇죠? 강아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송아지 귀엽죠? 귀엽죠? 그 다음에 망아지. 근데 얘가 없어요. 자, 이건 뭐 때문이었냐면 이거였다. 전미사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개의 옛말이 가였어요. 가. 그 다음에 소의 옛말은 소였고요. 돛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돼지의 옛말이 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지라는 말이 붙은 거야. 얘네들은 다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어린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가에다가 아지를 붙여볼게요. 그럼 뭐라고 발음할까요? 가아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려워할까봐 안 써놨는데요. 이 이응은요, 원래는 옛니응이라는 걸 써요. 이렇게 꼭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초성에도 쓰였어요. 그럴 때는 발음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마 강하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가아지 이렇게요. 가아지. 그런데 이 옛니응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옛니응이 없어져요. 초성에 분명히 옛니응이 있었거든요. 그걸 밝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를 앞에 있는 받침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강아지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소아지, 송아지 됐죠? 마아지, 망아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돛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이름절 단어가 많아요. 해, 달, 물, 불 이래요. 고양이도 옛말이 괴였어요. 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왜 글씨 잘 못 쓰고 하면 무슨 발이라고 하죠? 괴발, 개발이라고도 하고 그게 최근에는 개발, 세발도 인정을 해줬죠. 원래 말은 괴발, 개발이에요. 그 괴가 뭐라고요?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발이나 개발처럼 막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얘도 돛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아지를 결합하면 뭐라고 돼요? 여러분이 왜 돼지를 귀엽게 말할 때 엄마 둬야지 막 이러죠? 안 그래요? 안 해봤나요? 그런 말 쓴답니다. 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는 정말 웃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돛이라는 이 단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원래는 새끼 돛을 지칭하던 말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돛, 피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새끼가 어미 말을 잡아먹은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지칭하는, 돼지 아래 어린 새끼를 지칭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 말은 원래 새끼를 지칭하던 말이거든. 근데 얘가 이걸 대체해버리니까 얘를 지칭하는, 새끼를 지칭하는 말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 돼지.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즉, 우리는 어휘라는 게 탄생을 하고 뭔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조금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죠. 이게 결국은 문법에서 이제 파생어냐, 단일어냐, 합성어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을 할 때요, 지붕 같은 게 있죠, 지붕. 지붕은 왜 지붕일까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단일어냐,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붕? 단일어요! 막 이랬었어요. 그때 웃으면서 야, 지붕에 비읍이 있잖아. 그걸 앞으로 가져와 봐. 그럼 뭐가 기다리죠? 집이 나오잖아요. 연관성이 있지 않니? 이거 파생어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단순 암기들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볼래요? 그래서 돛이라는 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남아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휘는요, 변하는 것도 있지만 안 변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윷놀이죠. 윷놀이에서 이렇게 하나가 뒤집어진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돼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윷놀이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개, 멍멍이에요. 개. 알겠어요? 걸은 이제 약간 그건 이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건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막 코끼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끼리는 우리나라에서 좀 막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윷이 뭘 것 같아요? 윷. 우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우자예요. 그래서 소를 이야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모가 말이고요. 말. 그래서 윷놀이는 다 이 동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옛 어휘가 남아있는 또 재밌는 어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예요. 갈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옛날엔 갈. 근데 갈이요.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세상이 되게 좀 힘들어져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은 거센 소리나 된 소리를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 많이 하나요? 여러분은 안 할 거라고 내가 믿을게요. 욕들은요, 대부분 거센 소리와 된 소리들을 갖고 있지 않나? 그쵸?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예사 소리로 바꿔보면 욕 같지가 않을 거예요. 갈이라는 말이 거센 소리가 되면서 칼이 된답니다. 칼. 정말 갈은요, 왠지 안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갈 자체는? 그쵸?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휘에 갈이 아직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나이프의 뜻.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자로 시작되는 생선. 갈치예요. 갈치가 왜 갈치일 것 같아요? 칼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걔는 치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여전히 갈치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간혹 할머니들이 칼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의문론적으로 되게 앞선 선구자들이죠. 그쵸. 이제 언젠가는 변할 테니까 칼치 사이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줘 볼게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단순 암기가 아닌 맞춤법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의 받침이 왜 다를까라는 거.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밥 먹게 빨리 수저하고 젓가락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수저하고 숟가락 좀 갖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수저는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수저하고 젓가락 좀 갖고 와 이러면 말씀해 드리세요. 뭐라고요? 엄마, 수저는 말이야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이미 다 말한 거래. 그러니까 그냥 수저만 가져오라고도 내가 알아들을게요. 아니면 숟가락 젓가락 가져와 이러면 2개 들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보면 되게 재밌는 녀석이죠. 하나는 디귿이 있고 하나는 시옷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여러분은 잘 모를 영화인데요. 이제 이병헌이나 그다음에 이은주라는 배우가 출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왜 디귿하고 시옷이야? 이랬는데 거기서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숟가락은 말이야 밥을 퍼먹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받침의 끝이 묶여 있어야죠. 막혀 있어야죠. 안 그러면 밥을 퍼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은 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젓가락은요. 집어야죠. 그러니까 시옷이야. 이렇게 했던 웃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현실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현실은 이거랍니다. 이게 작년 3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한번 볼래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둘 다 합성을 해요. 근데 숟가락은 뭐래요?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답변을 해줍니다. 둘 다 합성어다. 하지만 보면 젓가락은 저와 가락이 결합된 말이래요. 그래서 앞말이 모음 소리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건 사이시오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가 한자어거든요. 근데 가락은 순우리말이에요. 맞죠? 가락으로 끝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가락,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죠. 가락이라는 건 갈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젓가락이라고 했을 때 사이시오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숟가락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옷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숯 플러스 가락이 결합된 게 아니라 얘는 술이 결합된 거예요. 선생님, 술이 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막 급하게 엄마 나 오늘 가야 돼. 나 EBS 스타트 강 보러 가야 돼. 김경은 쌤 봐야 돼. 막 이렇게 올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 한술 뜨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술이라고 하죠. 그때 술이 바로 숟가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으로는 술이 단독으로는 쓰지 못해요. 이런 걸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존명사로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술이 그걸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술가락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일컫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꽤 많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 숟가락, 젓가락 했을 때 어떤 애는 디귿이고 어떤 애는 시옷이다. 되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했죠?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손가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세요? 왜 머리는 카락이라고 하고요. 손은 왜 가락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머리라는 단어가 히읗을 갖고 있는 체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안 들어봤나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말. 그러니까 히읗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히읗하고 기억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기억이 만나면 키읔이 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돼지가 나왔으니까 아까 돼지 앞에 암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암돼지입니까? 암퇴지입니까? 암퇴지예요. 수퇴지예요. 알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암과 수도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선생님, 히읗 종성 체언이 뭔데요? 히읗 종성 체언은 이런 거예요. 단독으로 얘네가 안 나타나는데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라든지 이런 게 올 때 히읗이 나타나는 녀석들이에요. 알겠어요? 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성어 중에 살, 고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기라고 써요, 살코기라고 써요. 코기라고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그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가 돼버려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단어 중에서.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재미있는 단어가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조하고 쌀을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써버리죠? 좁쌀이라고 하죠. 왜 갑자기 비읍이 나타날까요? 쌀에. 새로 나온 쌀을 햅쌀이라고 하거든? 왜 비읍이 나타나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쌀이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이 자음 초성 자리에 비읍과 시옷을 연달아 썼어요. 그러면 걔를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사람은 들어보지 않으면 발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과장을 해서 하면 이랬다는 거야. 부살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좁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좁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의 어르신들이 쌀 발음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살, 쌀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입대도 마찬가지야. 이때까지 내가 널 키웠는데 엄마가 이러죠. 입대라고 해요. 그건 옛날 때가 브스대였어요. 비읍, 시옷, 디귿을 같이 있어요. 그럼 브스대, 이브스대, 무슨 아마스대 같지 않아요? 나마스대, 이브스대 이러면서 입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은 어떤 어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잊고 사는구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붓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붓다. 불에서 나온 말이에요. 푸르다는 왜 푸르다가 됐을까요? 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모든 어원들을 다 올라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 이제 가보는 거죠. 우리가 해보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디귿하고 시옷의 차이가 있는지 일상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휘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이거 어려워요.
애들이 국어 공부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진짜 뉘앙스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왜 이럴 때는 안 쓰고 이럴 때는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습 분위기를 공공하다 할 때 여러분 맞아요? 조성이 맞아요? 조성이죠. 그럼 조장은 언제 쓰죠? 조장은 언제 써요 여러분? 예문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까? 조장, 무엇을 조장하다. 조장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부정적일 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치심을 조장하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장하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조성은 만드는 거고요. 조장은 한자로 보면 돌조자에다 길장자거든요. 뭔가 도와준다?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분 때문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인데 중국 사람 같죠? 바로 맹자의 책에 나와 있어요. 맹자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발묘조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발묘조장은 이제 한자 나오면 여러분 머리 아프죠? 자, 발자는요, 뽑는 거예요. 묘는 모고요. 자, 묘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뽑는데요, 도왔어요. 잘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맹자 책에 나오는데요,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랬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데 말이야 그걸 조금씩 다 더 잘 자라고 이렇게 조금씩 뽑아줬대요. 이래 들어봤어요? 조금씩 뽑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유 어떡하냐고.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뭐가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 잘 자라게 한다고 계속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게 아니라 망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장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지 않는 거죠. 실제로 조장은 그래서 뭐 사치심이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러분. 볼래요? 2009학년도 수능 문제였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장터에서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된다. 조성은 가능하대요. 근데 과소비를 조성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조장이 되고요.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조성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조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조성이 아니라 조장 쪽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선생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걸 찾아봐야 합니까? 조장인지 조성인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찾아봐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전시가로 한번 가볼까? 고전시가 좋아하니? 고전시가 대부분 싫어하죠. 근데 고전시가를 싫어하는 까닭이 이거예요. 그 어휘의 뉘앙스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고전시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민준이라고 생각해야 돼. 들어가서 난 도민준이 된 거야. 그럼 딱 가면 서울에 빌딩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스팔트 길도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만 보일까요, 내 눈에? 산과 물과 밤이 돼요. 그럼 밤에 TV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름이 됩니다. 보통 여름에서 풍경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물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가에서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구를 쳐다보는 거죠. 갈매기가 놀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사람은.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요. 정말 산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여름에 친구랑 그 산이 너무 풍광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절을 한번 들어가서 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상관없이 선생님은 그냥 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산사에서 한번 한 달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다. 그래서 저 한 달만 그 절에 묵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그냥 하숙비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숙비를 내고 거기에서 산에서 살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93년도였거든요. 93년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밖에 나가서 노는 게 겨울이었거든요. 대나무하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연못에 가서 간혹 가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으면 걔랑 대화해요. 넌 안 춥니? 이게 고전시가예요, 여러분. 자연 친화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 혼자인데 너무 외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독을 즐기다가 자연들과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 달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바위, 물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고요. 매화가 나오면 항상 달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매화를 안 봤잖아요. 매화는 정말 여백의 미가 대단해요. 선생님 옆집에 매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림 같아요. 매화는 가지가 쫙 있으면요, 꽃이 많이씩 안 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안민영의 매화사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말 나오죠.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막 이러잖아요. 정말 듬성듬성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꽃이 하나씩 펴요. 벚꽃하고 제일 비슷한 게, 매화하고 제일 비슷한 게 벚꽃이거든요. 근데 벚꽃은 꽃이 많이씩 펴요. 이렇게 한 줄기에. 근데 매화는 정말 딱 하나씩 펴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매화가 지조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화는 한겨울에 피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눈이 남아있는 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겨울에 피죠. 그리고 초봄에 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이 아직 남아있는 속에서 피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애들이 이제 선지에 막 나올 때 한겨울 막 이런 거 나오면 맞아, 지조잖아. 근데 얼어 죽어요, 매화가. 한겨울에 폈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화는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많이 나오는 시어들이 있죠. 알아야 돼요. 매화하고 왜 달이 어울리냐면요, 달이 비치잖아요. 그럼 매화가 정말 아름답대요. 춘향이 엄마 이름이 뭐죠? 월매예요. 달 월자에다 매화 매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아이가 논술 시험을 봤는데, 아주 오래된 논술인데, 춘향이하고 이제 그 월매 뭐 이런 춘향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그냥 월매를 이름 갖고 풀었대요. 그래서 매화하고 달과 관련해서. 근데 정말 맥락은 완전 아니었는데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랐대요. 와, 이런 독특한 생각을, 이러면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살아있는 어휘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어휘는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는 거는 여러분이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걸 좀 갖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장면이 맞습니까? 맞춤법으로요. 표준어, 둘 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짜장면을 많이 먹어서요? 그럼 많이 써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짜장면이었어요. 요 위에 걸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80년대 후반에요, 자장면만 써야 된다라고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너무 싫었어요. 어휘라는 것은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진짜 느낌이 있어요. 짜장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근데 자장면은 느낌이 어때요? 정말 기름을 아꼈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놓은 지 한 5시간이 넘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짜장면을 먹을래? 자장면을 먹을래? 하면 나는 단언컨대 짜장면 이럴 것 같아요. 훨씬 윤기가 돌아 보여요. 어휘라는 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재밌어하는 어휘 중에 하나가 꼬랑내예요. 꼬랑내는 그 어휘 자체가 냄새가 나요. 그쵸? 그 생긴 거 자체가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2009년에요. 모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짜장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인지 알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막 이런 거 있죠. G.O.D 어머님께 같은 노래 보면 할아버지들은
예전 짜장면이라는 건 정말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날 먹었던 거예요. 졸업식 날. 그 다음에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가 뭔가를 나한테 해주고 싶었을 때 해줄 게 없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해주는데 돈은 없으니까 자신은 안 먹고 나는 그럼 밀가루 음식 싫단다. 아니면 난 배가 부르단다. 너 먹어라.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자장면을 강요를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 할아버지로부터 추억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멋진 PD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국립국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왜 자장면이고 왜 짜장면이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요, 원음대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원음이니까 중국을 가야죠.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서요, 북경의 시내 왕푸징이라는 그 시내에다가 이 한자를 써놓고 읽으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다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발음을 이렇게 했어요. 짜장면. 다 이런 거예요. 짜장면. 짜장면. 여러분 뭘로 들려요? 짜장면을 들리죠.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을 찾아갔어요. 보세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짜로 들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국립공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이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어 학자가 있거든요. 이승 박사가 펴낸 국어사전을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고 책방을 갑니다. 청계천에 있는 중고 책방을 가서 그 국어사전을 찾았어요.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자가 다른 거예요. 이 자의 한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다음은 대만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짜장면을 돌려주세요였어요. 왜 짜장면을 못 쓰게 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짜장면이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어휘라는 게 언중들이 분명히 쓰는 거라면 어휘라는 건 분명히 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 게 좀 문제는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올해 6월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누난 너무 예뻐 이런 거죠. 예전까지만 해도요,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무라는 말은 말이야, 어원으로 접근을 하면 얘가 부정에만 써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가 어디서 나온 말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뭔가 단어를 주면서요, 국어 문제를 풀 때 얘 어원이 뭐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받침이 없는 음절이 있죠? 있는 초성을 끌고 오세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넘이죠. 넘다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마중. 그럼 걔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맞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럼 보세요. 넘다라는 건 지나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정의 의미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난 너무 예뻐하면 누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이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요, 누난 예뻐 했을 때 너무 예뻐하고 정말 예뻐하고 어떤 걸 더 좋아할 것 같니? 너무 예뻐가 왠지 더 정도가 강한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6월에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너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긍정도 하고 그냥 부정도 하고 다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는 가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언어는 분명히 변하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벌써 됐네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거나 내가 모르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갖고 그게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요.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왜 그러냐면 너네가 질문하는 순간 한번 부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너네가 아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어떻다? 평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솔직히. EBS도 있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검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인터넷. 그래서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휘라는 게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니까 이 속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언어를 쓰지 말고 생각을 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생뚱맞긴 하지만 국어 선생으로 사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뭔가 하나하나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수준도 훨씬 올라가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가진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휘 공부하면 문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시가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사랑만 해주세요, 여러분. 알죠?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돌아가셔서 여러분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열심히 찾기 바랍니다. 알겠죠?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is all we can make. My soul yours to take. You have my heart. That don't need explaining. I know.